일본이 야심차게 타도 한국을 외치면서 출범시켰던 디스플레이 기업 재팬 디스플레이가 결국 이시카와 현의 하쿠산 공장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JDI는 일본 정부 주도하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기업입니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연합해서 만든 합작사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압도적인 LCD 기술력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시점, 그리고 일본에 자랑하던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속속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역전을 당하는 시점 속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합작사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JDI가 하쿠산 공장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토지와 건물 등은 샤프에, LCD 생산용 장비는 애플에 매각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7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라고 합니다. JDI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보통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전략적인 자금 리밸런싱, 통상적으로 이러한 예측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애플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 즉 애플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JDI는 미국 애플에 적극적인 투자를 받는 기업이었어요. 스마트폰 완성폰 제조업체인 애플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액정 패널 등의 주요 부품 등을 공급받을 때 당연히 두세 개의 공급 업체를 두려고 합니다. 가격 협상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도 훨씬 적죠. 그러한 의미에서 애플은 JDI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애플이 아이폰에 OLED 액정 패널을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LCD 패널을 고집하고 있었고 실제로 LCD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LCD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OLED에 집중을 했었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LCD 패널의 공급 업체가 줄어들고 중국 BOE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견제를 위해 일본의 JDI를 케어하고 있었던 것이 애플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적자를 보는 사실상 미래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JDI에 대해 애플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15억 달러, 1조 6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매각으로 절반 정도를 상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LCD를 고수했던 애플이 2-3년 전부터 OLED 기술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신모델은 모두 OLED 패널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쟁 기업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OLED 패널을 진작부터 사용해왔었고 다른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OLED 패널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점이죠. OLED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도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LCD에 치중하고 있었던 JDI를 둘러싼 불확정성은 증폭된 것이고 JDI는 결국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JDI는 OLED를 이제 와서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삼성,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의 한참 늦은 후발주자가 되겠죠. 물론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이치고 에셋 자산운용과 대략 7천억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체결했었고 올해 초에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거의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를 올해에만 투자를 받은 것이죠. 이 JDI의 지향점은 우선 소형 OLED 패널입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액세서리 취급을 받던 스마트워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용 OLED 패널의 출하량은 1,70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용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36%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BOE 15%, 삼성 디스플레이 11%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JDI는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급처 다변화를 노리는 애플이 기존의 LG 디스플레이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물량을 몰아줬다가 JDI에게도 최근 나눠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소형 OLED, 이 스마트폰 OLED 시장마저 노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LED 시장에서 존재감을
점을 미비하지만 애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나 결국 실제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애플의 메인인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 정책, 이 멀티벤더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제품 테스트 역시 빡세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 중화권 언론에서 이 아이폰 12 초기 모델에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될 수 있다면서 여론을 몰아갔었지만 결국 자체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초기 물량에서는 빠졌고, 이후 리퍼 물량에나 BOE의 패널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JDI는 스마트폰용 패널 양산에 최적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6세대, 7세대 생산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OLED 생산 능력은 6세대 기준 월 2,000장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아마 설비 투자를 늘릴 만한 자본이 없었겠고요. 올해 1조 원이 넘는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중 많은 부분은 애플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자금 투입하고 인력 뽑고 증설하고 샘플 뽑아내고 수율 맞추고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명백히 한국 기업들과는 격차가 분명 크고 중국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인 것이 지금의 일본 디스플레이의 현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결국 LCD 사업에서 완전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LCD 패널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던 삼성이 결국 수저우 LCD 공장을 중국 CSOT에 매각했습니다. 잔여 지분 60%에 대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삼성은 LCD 시대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차세대 대형 패널 제품으로 QD 디스플레이를 낙점한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QD, 퀀텀 닷 디스플레이, 그리고 QNED, 퀀텀 닷 나노 LED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QD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인 관점, QNED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중에 있는 삼성의 무기입니다. QD 디스플레이는 내년 중에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미 소니, 파나소닉 등의 TV 제조 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D 디스플레이는 이 천안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인데 10조 원이 넘는 액수를 투자해서 기존의 LCD 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QD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증권가나 다른 언론 기사 등에서는 QD OLED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죠. 이 QD 디스플레이는 블루 OLED를 발광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얹어서 색 재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화이트 OLED를 발광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LG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OLED를 사용하고 RGB 필터를 통과시켜서 색을 구현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OLED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되 삼성과 LG가 서로 발광원의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이죠. Q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퀀텀 닷과 OLED 방식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자체 발광 퀀텀 닷을 활용하지는 당장 못할 것으로 보이고 OLED를 결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명, 번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QNED 기술인데요. 이 퀀텀 닷 필터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발광원을 블루 OLED에서 블루 나노로드 LED로 바꾼 것입니다. 잉크젯 방식으로 유기재료가 필요한 부분에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 비용이 기존의 OLED의 유기물질 증착 방식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OLED의 고질적 약점인 번인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QD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과 비교할 때 라인을 거의 그대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보다 성능의 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QNED가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퀀텀 닷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한국 디스플레이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보다 한 단계 스텝업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2년 12월 22일에 베트남과 한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작년에 수교 25주년을 기념했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양국은
201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설립 이래 계속 성장해왔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총투자액은 520억 달러를 넘었다. 이 나라는 또한 베트남에 대한 공식 개발 원조 측면에서 제2의 국가이다. 한국의 원조는 행정, 교육, 수자원 관리, 인프라 등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둔다. 한배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양국 간 교역액은 615억 달러로 2016년과 비교해 165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올해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입처가 시장이 되었다. 경제협력 외에도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문화적, 사회적 유사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객 공급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베트남 방문객 수는 25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 이 나라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 수입 시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의 인적 자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화를 이루고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어지언과 인도에 중점을 둔 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어지언과의 협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대국과 동등 수준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문한 두 번째 아세안 국가이다. 이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외교적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교환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으로 경제, 무역, 관광 및 문화 등 협력에 관한 여러 문서에 서명하여 공동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이 방문에서 한국 대통령은 한 대과학연구센터의 착공식에 참석하며 양측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선동꾼 유튜버들 때문에 혐오 조장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 거짓 뉴스를 여기저기 뿌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책 없이 카드라를 던져놓고 서로 미워하게끔 하는 놈들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는 잘 걸려서 봐야 하는 것. 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어디서 지령을 받길래 이딴 거나 만들고 있을까? 그나마 좀 괜찮은 유튜버들은 논리적 근거로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주장하는 반면 이런 쓰레기 유튜버들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자기 생각은 이렇다도 아니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서 가상의 아군을 만들어 환상의 세계에 갇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짜는 건 소설 작가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유튜버도 문제지만 이런 콘텐츠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구독자, 시청자들도 문제다. 쓰레기 유튜버가 피리를 불어대면 그 피리 소리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쥐나 어린애들 꼴이다. 그래도 국뽕 피리 소리는 듣기에도 좋고 달콤한 환상이라도 주지만 이런 혐오 피리 소리는 결국 우리 의식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참다 베트남 여성이 너무 억울해 반박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앞서 올린 영상만 보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베트남을 욕하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댓글들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국뽕의 눈이 멀어 스스로 삼성파가 되어 삼성을 보호하고 베트남을 파멸시키자라는 둥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베트남 여성의 영상은 저 쓰레기 유튜브를 반대로 욕하지는 않고 제발 모욕하지 말아주세요란 어투다. 왜 말도 안 되는 혐오 조장을 일으킨 가해자는 당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저 자세로 부탁을 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 저 베트남 여성은 확실한 정보가 없고 베트남을 비난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떳떳하지 못하여 자신이 없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다. 휘가 캥기고 부리면 당당해질 수가 없지. 실제로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을 보았는데 그럼 그분이는 어떻게 저 베트남 여성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일까?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인가? 그런데 애초 베트남 모욕, 비난, 혐오 조장 콘텐츠를 만든 쓰레기 유튜버는 실제 삼성폰이 베트남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다. 그것은 팩트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이 말한 삼성폰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작년엔 점유율이 높았으나 올해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다. 삼성폰은 작년에도 비싼 폰이었고 올해도 비싼 폰인데도 말이다. 아예 처음부터 점유율이 높지 않았더라면 비싼 폰 해명이 그럴듯한데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 확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연구해야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베트남에 원망을 돌리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쓰레기 유튜버들 뒤에는 삼성이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많이 나오더라. 히읗 물론 그런 것도 쓰레기 콘텐츠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글도 쓰레기 콘텐츠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글이다. 하지만 난 내 개인 블로그의 일상 기록으로 일기로 쓰는 것이고 쓰레기 유튜버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시켜 선동을 하고 있으니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쓰레기 유튜버도 나처럼 망상짓 하고 싶은데 돈은 벌어야 하니까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일 수도? 히읗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것으로 돈을 벌면 결국 그것으로 잃는 것도 생기는 거다. 나처럼 얻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즉, 잃을 게 없으니 얻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 누구로부터 얻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찾는 것은 있다. 내 스스로 찾고 깨달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